안녕하십니까. 와이드 이슈 백지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민주당 출범 이후 역대 최고 득표율인 77.77%의 지지를 얻으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호남 유일 최고위원 후보였던 송갑석 의원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이 정치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영배 국회의원 그리고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새로운 민주당의 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77.77% 득표율. 예. 이게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그러네요. 예. 이번 이 결과에 담긴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이재명을 호명했다. 시대가 이재명을 불렀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위기이고 대전환의 시기이고 이런 때 어떤 지도력이 필요하겠냐. 이재명 같은 지도력 아니겠느냐. 그 내용이 뭔데 하면 주로 이제 출마 선언문이나 수락연설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 위기의 본질은 시민들의 삶인데 민생을 잘 챙길 수 있겠는가. 정부 여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여당이 워낙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런 걸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 미래지향형, 통합 뭐 이런 가치들에 대한 그 호명이 시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압도적인 지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저는 시대가 불렀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총재 경선에서 97년에 73.5%가 최고였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운의 숫자가 4개나 되는 네. 77.77%예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숫자? 일단 뭐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사당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올 때고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정치는 넘어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7.7% 득표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득표율이다. 이렇게 일단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순도가 높아진 건 분명하다. 77.77% 득표율에서 보이듯이 그만큼 내부에서 이재명을 대안으로 간주하는 그런 분들은 많았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참여율은 떨어졌다.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기존의 송영길 대표가 출마할 전당대회나 이낙연 대표 출마할 전당대회에 비해서 호남 기준으로도 한 6%포인트 득표율이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여율은 낮아지고 순도는 높아졌을 경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되겠지만 이게 이제 당이라는 것은 결국 지지 외연을 확장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던 이기는 민주당이라는 건 결국 지지 기반을 넓히는 어떤 그런 방책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된 과제를 떠안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잠깐 네. 보완을 좀 하면요. 되게 다들 그 투표율을 놓고 참여율이 떨어졌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실은 투표율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전체 참여자를 보면 대려 늘었습니다. 인구 변동이 크게 이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투표자 수가 훨씬 늘었다. 요거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율만 놓고 보면 투표율이 낮아졌다. 이건 뭐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참여자는 오히려 더 늘었다. 요 점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권리당원 수가 크게 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대표님 이제 친노, 뭐 친문 그러다 이제 친명이라는 새로운 민주당의 주류가 생긴 건데 이거 어떤 거 보세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데요. 권력은 항상 움직이는 거고 뭐 새로운 세력의 중심이 생기면 그 세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칠 수밖에 없고 또 그 중심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미래나 대안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과제는 이 새롭게 형성된 흐름이 과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지지를 보내준 지지자와 당원들의 어떤 바라는 바들을 과연 실현시켜 줄 수 있는가. 정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순간 냉정한 것이 또 정치와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앞으로의 이제 차관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물 어느 정도 뭐 시기가 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미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2년 후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4년 후 지방선거 이기겠다. 5년 후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 이 세 가지 이 선거 승리의 비전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혁신 드라이브, 개혁 드라이브를 걸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항과 일정한 반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평가할 수 있는 점 다음 총선 결과물을 가지고 뭐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현재 신분은 무소속이세요. 근데 아 이제 네. 누구나 알듯이 마음은 예, 민주당인 것도 정체성은 알기 뭐 때문에. 분명한 민주당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언제쯤 복당하시나 복당 여부에 관심도 많습니다. 뭐 이제 그 당내 청원도 등장했더라고요. 빨리 복당을 해야 된다는. 복당 말씀드리기 전에 되게 음. 중요한 지점을 보셨어요. 지금 언론에서 보면 주류 교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흐름이 형성됐다라고 아까 오 박사님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 진단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대개는 다 주류 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등장했고, 특히 이재명 지금 당대표는 기존의 주류 담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이제 주류라고 할 만한 분이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런 분들은 정치적으로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분들은 주류로 출발한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분들을 잘 계승하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흐름, 그러니까 새로운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거 이제 총선, 지방선거,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에서 결과를 보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주당 다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서 이 흐름을 읽어줘야지 기존의 뭐 주류 담론을 가지고 뭐 교체가 됐느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 복당은 제가 일찍부터 진즉 말씀드렸지만 당에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후보 시절에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민영배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탈당한 일이 아닐 거다. 민주당 또는 개혁 진영의 어떤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라고 본다. 이렇게 했고 또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관점에 두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기존의 그 보수 언론이나 또는 저희 내부에서도 제 복당을 자연스럽게 보지 않는 분들이 갖고 있는 시각 중에 복당이라고 하는 것을 당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권리로 인식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당이 제 복당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 의무감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해 줘야지 그거를 당이 갖고 있는 권한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죠. 두 번째는 이걸 자꾸 개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민영배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봐줘야 되는데 그게 좀 저는 좀 정립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동안 제 복당 문제는 너무 정치적으로 왜곡이 됐죠. 탈당부터 시작해서 위장 탈당이라는 수사를 붙여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탈당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데 대한 논의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탈당 문제를 볼 때는 그런 두 가지를 좀 기준을 좀 놓고 봐줘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자꾸 1년간 복당 제한이라고 하는 저희 당규 2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엉뚱한 거예요. 그 제한 규정은 당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탈당을 했다가 다시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당으로 가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이런 사람들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얼마 전에 부동산 문제로 뭐 탈당했던 분들 다 복당했는데 제가 그런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보면 바로 복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무적으로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런 판단들이 얽혀서 지금 되지 않은 건데 인제 요즘 같으면 현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는 국힘이나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그런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의 부담이 될 거냐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당의 관점에서 좀 봐줘야 된다. 이런 걸 봐야 제 복당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표님 아까 말씀하실 때 순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순도가 높은 쪽에서 볼 때는 빨리 복당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지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 이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인제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탈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탈당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복당시켜야 된다.'라는 게 뭐 내부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지지층 내에서는 뭐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얽혀 있는 문제여서 당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이 사안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내부의 결속력을 더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뭐 예.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상황입니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대표님 아까 이렇게 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헌법재판소 지금 청구돼 있는 게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입법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과연 탈당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기존의 뭐 보수 정당에서 얘기하는 위장 탈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본다면 국회법의 입법 취지를 손상시킨 것으로 보고 그것이 입법 과정의 절차적인 흠결로 바라볼 경우 그렇게 될 경우 뭐 헌법재판소가 부정적인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고 또 인제 그런 부분이 중심이 그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하할 것이고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고민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장 전 의장이시죠? 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위법은 아닌데 우리 민주주의 정치사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다." 현재 헌재는 법을 가지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상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다만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입법 취지, 기존의 이런 뭐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뭐 정확하게는 안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취지가 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의견을 모으자는 거였는데 강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네. 위법한 내용은 없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제 그런 그렇죠. 제도 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표현이 쪼끔 격하긴 합니다만 '빨리 이 법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당시 민주당에게는 있었고 그래서 위법하지는 않지만 어 그러나 기존의 관행과 입법 취지에서 볼 때는 다소 무리가 있는 진행을 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평가할 것인지가 또 뭐 관심 사안입니다. 다만 인제 이 과정을 네.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민주당만의 문제로 보려고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절차상으로 좀 강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사과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만든 과정은 사실 국민의힘의 억지였거든요. 정치적 합의를 깼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과정은 필요 없었을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제가 지금 탈당을 하고 해 있는 상황에서 무소속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은 그때 제대로 싸워야 할 지점을 놓친 거죠. 여야가 합의를 했고 당이 다 의총을 열어서 추인을 다 했고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고 하는 민주당 쪽과 그것을 그대로 두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있지도 않은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민주당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거야말로 그 정략적인 정쟁을 기대하고 하는 그런 거죠. 거기에 불행하게도 민주당이 좀 밀린 감이 있죠.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탈당 문제보다도 오히려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등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문구에 등이 들어가서 사실상 입법 취지를 많이 후퇴시키고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정 입법이 이루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민주당에서는 더 뼈아프게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꽤 오해가 있는데요. 네. 그 등 중은 네. 원래 등이라고 해도 제한적으로 쓸 뿐만 아니라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해 놓고 등이라고 붙이는 건 나머지 4을 뺐기 때문에 이걸 확장하라는 개념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되게 그렇게들 보는데 그걸 인제 그 당시에 중으로 해 줬어야 되는데 중으로 못 하고 등으로 놔뒀다. 사실 그건 국민의힘하고 협상 결과예요. 음. 그건 박병석 의장이 주도해서 한 협상의 결과였죠. 네, 이제 저희 지역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 호남 지역 유일한 후보였던 송갑석 의원이 6위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한병도 의원 그리고 전남의 서삼석 의원 이어서 3번째 이제 지도부 입성 실패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실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요? 아 그 민주당이 아니신데요, 지금. 그러니까 냉정하게 더 이야기해 주시죠. 아직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 지도부 호남 정치인의 지도부 입성 실패 이 컨셉이 오 박사님 맞습니까? 지금 지난 2년이거든요. 딱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3번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2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이에 송영길 대표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낙연 대표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호남 출신도 아니고 호남이 지역구인 분들이에요. 전남이 지역구인 분들이고 호남 출신으로서 인천이 지역구인 분이었잖아요. 호남 출신이 지도부 입성이 없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표를 계속해서 했는데요, 호남 출신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송갑석 우리 의원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호남 정치력에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면 이런 건 인제 좀 오 박사님이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호남의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해 왔는가? 그동안에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고 또 지역과 이 전국 정치 중앙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뭘 했고 또 본래 국회의원이 수행해야 될 과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뭘 했고 이렇게 뭘 했는가를 중심으로 좀 봐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만들고 당대표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호남 의원들이 기여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호남 정치인들의 정치력이 부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당장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인제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이 호남인들, 광주 전남인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주는 게 맞지 아니 당대표를 2번씩이나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위원이 꼭 진입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계속 그랬고 선출되고 나서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력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면 좋겠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호남의 어떤 지역 대표성을 갖는 그런 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모시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하고 또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 대표님은 지금 이제 의원님은 호남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약간의 자기 반성 같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 대표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조금 프레임 설정이 잘못됐던 것. 예, 송갑석 의원이 호남 대표 후보로 프레임된 것이 조금 착시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적인 출마이지 호남에서 언제 대표 선수로 뽑아준 적이 없거든요. 본인이 자임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송갑석의 패배를 호남 정치의 패배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송갑석의 패배일 뿐이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낙연 대표니 송영길 대표니 이런 이제 대표분들이야 그 일상적인 건 아니고 뭐 그렇지만 지도부에서 호남이 권리당원만 3분의 1 가까이 지금 가지고 있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인 2표이기 때문에 일정한 호남이 차지하고 있는 지도부에서의 역할과 몫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치가 또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하게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호남 정치 위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저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대목은 지도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호남의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예를 들면 지금 윤 정부의 실정에 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하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느냐. 또는 지역에 필요한 예산 정책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것들을 쟁취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 이걸 좀 만들어 줘야 될 거고 그걸 인제 지도부에 뭐 최고위원 정도로 누가 있으면 좋겠다랄지 당직이 중요한 당직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인제 희망일 텐데요. 저희들이 인제 표만 얻어가고 일은 제대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혹은 존재감이 되게 좀 없어 보이는 그래서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좀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냥 최고위원 선거에서 특정 의원이 거기에 뭐 진입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오 박사님 말씀처럼 그걸 호남 정치력의 부재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그닥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방금 이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오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있는데 호남 출신 염두에 둘 것 같아요. 어 혹시 뭐 들으신 분이라도 있나요? 주변에서? 저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앞에 계신 민영배 의원이 복당해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본인이 아마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저한테는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부터 그 호남에서 호남 출신이 선출되지 못하면 지명직 최고위원회 배려하겠다라는 게 출마 기자회견 당시 아마 발언이었던 그렇습니다. 걸로 출마 기자회견 끝나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 순회 토론회에서 아마 민영배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를 언급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두 가지가 연쇄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혹시 민영배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나라고 제 나름대로 소설을 좀 써봤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원외 인사를 과감하게 발탁해서 호남 그리고 호남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에게 강력한 어떤 혁신과 개혁의 어떤 상징성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거기에 부합하는 원외 인사가 사실 흔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현직 의원 중심에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또 호남 초선 의원들이 다수이고 또 재선 이상 의원들을 보더라도 이 또 그 취지에 딱 맞아떨어지는 의원 찾기가 쉽지 않아서 아무튼 어느 쪽이든지 간에 좀 고심이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지금 당장 임명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뭐 급할 일은 아니죠. 네. 어차피 지도부가 구성이 됐고 지명직이라고 하는 건 당대표의 네. 필요, 당의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분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저는 뭐 다른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인제 원외 인사를 선택했을 때 그 원외 인사가 최고위원 활동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인제 구청장 시절에 이런 데도 해 보고 그러면 뒷받침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3번 아침 회의를 해야 되고 또 현장에 자주 가고 특히 인제 현장 최고위를 당장 내일 모레 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광주에서야 괜찮겠지만 예를 들면 부산에서 한다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전임하는 것처럼 하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적합한 분, 상징성이 있는 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의 확장성, 지역민들의 수용성 이런 걸 고려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 이상은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 요 원외 인사를 두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뭐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보면 광주 쪽에서는 지금 양구남 전 고검장이 열심히 저기 하셨잖아요. 네. 자주 화면에 비치셨고 저희 TV에도 또 소문으로는 전 최영식 담양군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그런 분들은?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주기환 전 후보를 이제 비대위원,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인 거죠. 비대위원으로 추천해서 뭐 몇 차례 회의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뭐 민주당도 마음만 먹는다면 이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뭐 특정인을 거론해서 하기에는 조금 뭐 위험 부담이 있어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당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예전 그 집권당일 때의 시절과 지금은 또 다른 문제여서, 아마 외부 인사를 고려한다면 거의 개인을 보좌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말씀하셨듯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을 찾아낸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고민은 될 거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금 당장 임명하지 않으면은 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그리고 네. 내일 현장 최고 이런 걸 첫 번째를 광주로 선택한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는 그런 탐색 과정이기도 하겠다. 민심을 정확하게 좀 보고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까에 대한 고심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녁에 이재명 대표가 광주 오고 내일은 여기서 현장 최고위원회도 하는데 이재명 체제의 새 지도부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변화 그리고 개혁 이런 부분들을 지역민들이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장 먼저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아 이분이 변하는구나. 민주당이 변하는구나.'라고 느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정당이 정당답게 즉 흔히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의 뜻이 당에 의해서 실현되는 정당 이런 정당을 만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할 거고 그래서 어젠가요? 뭐 세 가지 그 첫 지시를 했는데 당원존을 만들자 뭐 전자당원증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 가는 게 1 번일 거고요. 즉 당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확립하는 이게 1 번일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는 대여 투쟁력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한 대여 투쟁력, 민생을 챙기기 위한 대여 투쟁력을 확실하게 좀 높이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일 거고 그리고 인제 세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거의 지금 무정부 상태라고 할 만큼 이 전국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래서 일종의 준여당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두 번째 말씀드린 투쟁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국정에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는 이런 순서로 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 대표님은 어떤 부분에서 그 이재명 지도부가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어떻게 저런 분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을까?' 근데 또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저런 분들에게 민주당은 졌을까?' 졌을까? 여기에 동감합니다. 아마 그 변화의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세 가지 키워드, 이제 반사이익 정치하지 않겠다, 이제 잘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뉴민주당, 유능하고 강하고 혁신하고 통합된 전국정당 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후 총선, 4년 후 지방선거, 5년 후 대선에서 이기겠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것은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집권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게
뭐 힘적인 한 줄 요약일 것 같습니다. 그 토대를 만드는 과정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람을 모으는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사람을 2년의 과정 동안 얼마만큼 잘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과 지지자들은 당의 변화를 정책의 변화나 어떤 이런 큰 틀의 강령의 변화 이걸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누가 바뀌었지를 통해서 이 당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집권을 위해서는 지지 기반을 어찌됐건 넓혀야 된다. 대선은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절대 대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중도층과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던 이른바 스윙 진보들까지 다시 끌어안는 그런 어떤 스탠스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제였던가요? 워크숍에서 강조했던 민생 강조와 어떻게 잘 매치해서 솔루션을 풀어내는가,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이제 당내 개파 혼합하는 문제가 좀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 사실상 어떤 모습이 있으면 뭐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그 프레임도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이에요. 민주당이 개파라고 그러는데 어떤 개파가 있습니까? 친문이 개파입니까? 개파가 되려면 그래도 그 개파의 수장이 있고 그 개파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공동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당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개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파가 있어 그걸 조율하자는 게 아니고, 당내 숫자가 많고 당이 거대하니까 크니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참 당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통일해 나갈 건가, 이런 과제이지 개파 간에 충돌이 있거나 그럴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친문, 친이, 친노 이런 식으로 계속 개파라는 분류를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힘 쪽이나 보수 언론의 민주당 공격 프레임이죠. 그래서 자꾸 민주당 내에 어떤 분열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 77.77%나 되는 이 지지율로 당선된 대표가 있는데, 이 대표가 사당화란 말도 맞지 않고 개파가 있다는 것도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어떻게 잘 통합해 갈 거냐 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개파 간 갈등 같은 거 저는, 제가 민주당은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다양성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곧 민주당 가실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커다란 큰 물줄기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중간중간에 막 저기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거기다가 지도부 구성도 다 좀 고루고루 이렇게 되면서도 대표하고 호흡이 맞는 분들로 주로 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오히려 뭔가 조금 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당 지도부에 자꾸 말씀드릴 수 있는 채널을 열어줘야 된다. 이게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혼란 속이라 국민들은 추석이 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어려운 민생을 살피며 국회와 국정을 이끌어가는 주축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이드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